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 경자 4월 초하루에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더니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하늘의 해가 두 개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뭐라? 이런 병고가 있나? 이 일은 되도록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야. 아니, 그러면 반대파들의 반란에 명분만 줄 뿐이야. 어서 일관을 들게 하라. 얼마 안 있어 일관이 기상을 살피며 말했다. 청컨대 인연 있는 승려로 하여금 산하공덕을 지으면 재앙이 물러갈 것입니다. 인연이 있는 승려라. 폐하 청양로로 행차하시러 기다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경덕왕은 일관의 말대로 조원전에 깨끗한 단을 베풀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승려를 기다렸다. 이때 월명사가 밭 사이로 길을 가고 있었다. 저기 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스님이 인연인가 보구나. 어서 불러 매셔라. 네 폐하. 그대 필명이 무엇인가? 월명사라 하옵니다. 오늘은 그대와의 인연이 있나 보오니 단을 열고 기도문을 지어보시오. 신은 다만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단지 양과 마늘 알뿐 범패는 익히지 못하였사옵니다. 비록 향가라도 좋소. 오늘 이에 사나가를 불러 뿌린 꽃이여. 너는 곧은 마음에 명받들어서 미륵자주를 모셔라. 얼마 후 두 개의 해 중 하나가 사라지니 왕이 기뻐하며 월명사에게 좋은 차 한 봉지와 수정염주 108개를 내려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모습이 깨끗한 동자가 나타나서 꿇어앉아 차와 염주를 받들고서 궁전 서쪽의 작은 문으로 나갔다. 대사, 방금 저 동자가 법사의 종자입니까? 아니옵니다. 혹 내궁의 심부름꾼이 아닙니까? 경덕왕의 분부로 내관이 확인해보니 모두가 아니었다. 동자가 가지고 간 차와 염주는 남쪽 벽에 그려진 미륵상 앞에 있었다. 이에 월명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능히 이처럼 지성에게 비춘 것을 알아 조야가 모두 듣게 되었다. 경덕왕은 더욱 존경하여 비단 100피를 주어서 큰 정성을 표하였다. 그리고 경덕왕은 서둘러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월명대사의 산하공덕으로 모든 병고를 물리쳤소이다. 짐도 이번 기회에 깨달음을 얻어 대궐 남쪽의 월정교와 춘향교 공사를 무리하게 단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소이다. 민심에 반하지 않는 정치를 할 터이니 경들도 짐을 잘 보좌해 주시오. 네 폐하. 이 일이 있고 경덕왕이 승하하기까지 신라는 별탈 없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765년 6월에 경덕왕이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 해공왕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월명사는 축원문을 올리려 즉위식에 참석하였는데 해공왕을 바라보는 순간 앞불서. 월명사가 속으로 탄식하였다. 760년 해에 궤변이 있던 해. 놓친 것이 있었다. 지금의 해공왕은 760년 3살의 나이로 태자에 책봉되었다. 하늘이 경고한 것은 경덕왕이 아니라 태자였던 것이다. 그때 궤변이 경덕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경덕왕에게 예방을 했었었다. 해가 두 개가 나타난 것은 왕이 바뀔 운명인 것을. 그 운명을 타고난 이가 경덕왕이 아닌 해공왕이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정확히 14년 10개월 뒤 해공왕은 신하에게 살해당하였다. 반란 세력의 왕위를 빼앗긴 것이다. 780년 4월 그렇게 하나의 해가 땅으로 묻혀버린 것이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라 성덕왕 때 누구나 탐내는 아름다운 수로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로부인에게 얽힌 사고 재앙과 헌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의 일이다. 순정공이 부임지인 강릉으로 이동 중이었다. 먼 길을 온 탓에 피로가 쌓여 이동 속도가 더디어졌다. 피로도 풀 겸 인근 바닷가 근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다들 갈매기 떼와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바다 경치에 취해 있을 때 단 한 명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수로부인이었다. 높은 암벽 위에 핀 철쭉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 저기 바다 경치를 보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소? 저는 저기 피어있는 철쭉이 더 아름답습니다. 수로부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쳐다본 순정공은 깜짝 놀라 말했다. 아, 저 높은 곳만 아니면 내가 꺾어 주오리만 오르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소. 그렇겠지요. 아름다움을 눈으로만 감상해야겠지요. 그 말은 들은 일행들은 행여나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질까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때였다. 배가 되지 않는다면 쇳내가 꽃을 꺾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암소를 몰고 온 노인이 말했다. 어르신 저긴 위험합니다. 오를 수 없습니다. 순정공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견우노인 암소 모는 노인은 암벽으로 올라갔다. 오, 꽃을 꺾었어.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이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견우노인이 철쭉꽃을 꺾어 조심히 암벽을 내려왔다. 그리고 꽃을 수로 부인에게 바쳤다. 자주빛 바위 끝에 손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려 하오. 아름다운 꽃에 너무도 어울리는 시로군요. 고맙습니다.
수로 부인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활짝 웃었다. 온 세상이 밝아지는 미소였다. 이렇게 해서 헌화가 만들어졌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 끝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 위험 곳을 어떻게 올라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수로 부인이 예뻐서? 떠도는 이야기 신가향가 모죽질환가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32대 효소왕 시절이다. 여기 두구라는 자가 있다. 그는 중만당이라는 화랑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랑의 우두머리인 중만당이 두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당신 아들은 어디에 있소이까? 당전 모량부 익선 아간인 내 아들을 부산성 창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지라 중만당에게 알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말랑은 그곳에 가보니 그는 익선의 밭에서 마기를 하고 있었다. 중말랑이 잠시 휴가 주기를 청하였지만 익선은 거절했다. 때마침 조30석을 걷어 성중으로 수송하던 간진이라는 사람이 선비를 소중히 여기는 중만당의 마음을 아름답게 여겨 수송하던 조30석을 익선에게 주어 중만당의 청이 받아들여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만다. 진절사지의 말 한 장을 주고 나서야 드고는 휴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화랑의 우두머리가 익선에게 보복하고자 했다. 익선을 불러들여라. 화가 난 화주가 덧붙여 말했다. 내 익선에 그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줄 것이야. 줄도 명령을 듣고 성으로 오던 익선이 화주가 한 얘기를 전해 듣고는 도망가 숨어버렸다. 그 아들을 잡아오거라. 화가 난 화주가 말했다. 잡혀온 익선의 아들을 성 안의 연못에서 목욕을 시키니 얼어 죽어버렸다. 이 일은 효소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애통하구나. 676년 문무왕 15년에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화랑의 공이 적지 않은데 화랑의 낭도인 두고를 그리 취급하다니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익선의 고향인 모량리 출신으로 관직에 있던 자들을 모조리 내쫓아 다시는 벼슬을 못하게 하고 승려가 되지도 못하게 하라. 혹 승려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고 명하였다. 이 무렵 원칙은 해동의 고승이었으나 모량리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승직을 받지 못하였고 한편 효소왕은 간진의 행동은 의롭게 여겨 간진의 자손들을 평정호손으로 삼아 표창하도록 하라. 라고 명했다. 그리고는 홀로 되뇌었다. 신라의 버팀목이었던 화랑도가 이리도 쇠퇴하였으니 이 일을 어찌 알고 효소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먼 훗날 죽지랑을 그리워한 드고가 노래를 지었다. 그리고 제목을 모죽지랑가라고 하였다. 모죽지랑가 드고 양주동 해석 간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실험 아름다움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눈 돌릴 사이에 만나 뱀을 이루리. 낭이여 그리워할 마음의 갈길 다북숙 마을에 잘밤 있으리.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라시대 향가 중에서 처용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용가는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지었다는 팔고체 향가입니다. 먼저 처용가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경 밝은 달에 이스키 놀고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걸 어쩌리. 헌강왕이 학성 현재 울산 부근으로 순행 중이었다. 여기 학성에 유명한 곳이 무엇인고? 폐하, 이곳 학성은 서남쪽 포구가 유명하다 하옵니다. 그래? 그럼 그곳으로 가보자구나. 내 폐하.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은 없느냐? 저 유명한 곳은 아니었고 처용의 아내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하옵니다. 처용의 아내라? 네, 피부가 백옥처럼 희고 얼굴은 눈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다 하옵니다. 거참, 그런 미인이 이곳 학성에 있었단 말인가? 내 소문이 그러하옵니다. 네, 그 소문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볼 터이니 처용의 아내를 내게 데려오너라.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헌강왕의 말에 냉큼 달려나가는 내관의 등 뒤로 헌강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봐라, 멈춰라. 깜짝 놀란 내관이 멈춰섰다. 벌써 어둠이 깔리려 하고 있는데 지금 갔다가는 오늘 밤을 맞추지 못할 듯 싶으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직접 데려갈 터이니. 아, 내 폐야. 어서 가자. 헌강왕은 걸음을 바삐 했다. 날이 저물 때쯤 처용의 집에 도착했다. 헌강왕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긴장되는 듯이 침을 꿀꺽 삼켰다. 선녀보다도 아리따운 여인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쿵쾅거렸다. 처용은 어디에 있느냐? 아직 출타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다. 내 폐하. 조용히 들어가자구나. 네, 내관은 행랑아범을 호출하더니 귀성말로 속닥속닥하고서는 곧장 헌강왕을 모시고 안방마님이 거처하는 안채로 향했다. 소식을 들은 처용의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와 놀란 듯이 헌강왕에게 다소곳이 인사를 하였다.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겠다던 헌강왕은 처용의 아내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부신 자태에 혼이 나간 듯해 보이더니 이내 그녀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내관들을 저 멀리 물리었다. 방 안에서는 남녀간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깊은 어둠이 깔릴 때쯤 처형은 놀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다.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조심조심 소리를 죽이며 방으로 들어서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다리가 내신 걸 보고는 비틀거리며 문을 조심히 닫고 나갔다. 그리고는 엎드렸다. 동경 밝은 달에 이스키 놀고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시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걸 어쩌리. 그리고는 학성 본가로 갔다. 동특이를 기다려 부친께 밤중에 일을 고하고 어찌할지 방도를 의논하였다. 아버님, 헌강왕의 횡포를 어찌할까요? 괘씸하구나. 우리가 학성오족인 것을 모르고 한 것이란 말이냐? 알고도 그런 것이란 말이냐? 다리가 4개인 것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사옵니다. 고얀 일전에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자태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는 수레에 태우게 하여 야합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여인의 미색을 밝히는 자를 임금으로 섬겨야 하다니 처형이 침통한 표정을 짓자 처형의 아버지가 이어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한 처사야.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구나. 아버지 소자는 어찌하면 되오리이까? 우선 사병을 소집하거라. 호족들을 무시한 귀족들을 혼내주어야겠구나. 알겠습니다. 처형의 처에 미모에 반해 그녀를 취해버린 헌강왕은 달콤한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다. 헌강왕이 일어나자마자 내관이 와서 아뢰었다. 폐하, 어서 서둘러 가시지요. 하룻밤만 더 묵고 갔으면 한다. 아니되옵니다. 어젯밤 처용나리가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뭐라? 알고 보니 처용 집안이 여기 학성의 호족이라 합니다. 아침에 사병으로 보이는 자들이 서둘러 어디론가 몰려갔습니다. 소인이 알아본 즉 처용의 본가에서 소집령을 내려 그쪽으로 다 몰려갔나 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용을 만나고 가겠네. 여기서 기다릴 테니 처용을 들라 해라. 분부받잡겠사옵니다. 내관이 처형의 본가로 간 사이 경호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와서는 헌강왕에게 아뢰었다. 노래가 벌써 사방에 퍼져 백성들이 부르고 다닌다 하옵니다. 어쩐다. 그 사이 처형이 도착했다. 헌강왕은 처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처용, 내가 잘못했소이다. 처형이 놀라. 폐하 이 무슨 일이시옵니까? 내 어젯밤에는 눈이 뒤집혀 당신의 아내를 범하였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폐하 신이 어찌? 이렇게 처형은 헌강왕을 일으켜 세우고는 서재로 들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럼 지금 떠돌고 있는 향가는 역신을 주인공으로 해주시오. 그리해주면 처용에게 벼슬을 내리고 이 근방에 절도 세워주겠소. 이렇게 해서 처형과의 주인공은 역신으로 둔갑하였고 역신이 처형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문간에 처형 얼굴을 그린 그림을 붙여 놓았다고 한다.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풍습도 생겨나게 된다.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인 헌강왕 제위시에 신라의 마지막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귀족들은 권위가 약해지고 지방호족들이 권세를 떨치게 된다. 자신이 왕이라 신라 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헌강왕이 처형의 아내를 범하면서 일은 고이게 되면서 처형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는 경덕왕 시절이다. 어느 가을밤이었다. 충담사가 달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젖어들었다. 이 나라 신라의 버팀목은 화랑이었다. 화랑으로서 전설적인 삶을 살았던 김유신과 김천추, 그리고 대가의 정벌에 큰 공을 세운 사다함, 사다함과 사울을 맹세했던 무갈랑이 떠오르는구나. 김유신의 동생이며 반굴의 아버지인 김음수는 전장을 수없이 누리던 명장이었으며 팔대풍을 쥐었던 문노 또한 그의 명망이 높은 화랑이었고, 초대 풍월주 설월랑과 이대 미시랑 등은 화랑의 체계와 규율을 정립한 인물들이었지. 그리고 통일전쟁에 참전하였고 낭도들을 잘 살폈던 죽지랑도 빼놓을 수 없는 화랑 중의 화랑이었다. 아, 김원술. 김원술도 빼놓을 수 없지. 김원술은 김유신 장군의 둘째 아들로 나당전쟁이 한창이던 문무왕 12년에 성문전투에 나가 적진에 뛰어들어 죽으려 하였으나 부관 담능이 말리는 바람에 죽지 못하고 살아 돌아왔었지. 이에 김유신은 경노하여 원술을 용서하지 않고 의절을 선언하며 그를 쫓아내었고, 아, 비운의 김원술. 그리고 관창도 소부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단기 필마로 돌격하여 공을 세웠었지. 또한 관창과 함께 움직인 김유신의 조카 방굴도 이 싸움에서 전사하였구나. 이렇듯 수많은 화랑과 낭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신라가 부강해지고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룩하였으나 지금의 신라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니 다시 한번 화랑이 앞장서는 시대가 되어 신라의 영화를 불러오길 바람하지 않는다. 오늘 나 충담은 화랑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금의 기파랑을 추모하며 이 향가를 바친다. 충담사는 독백을 마무리하며 향가를 읊어댔다. 열치고 나타난 달이 흰구름 따라 떠간 하늘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 잠겼어라. 이로천 조약돌이 낭의 진이신 마음 끝까지 줬고자. 아, 자까지 높아 서리 모를 화판이요. 그리고 찬기파가 라 이름을 붙였다.